서울 가서 살아요, 아버지.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다른 도시 나가서 살아요. 아무리 졸라도 씨도 안 먹혔습니다. 선사는 누가 돌보고? 나 죽어서 눈에 흙 덮기 전에는 이사 안 간다. 여기서 죽을 거야. 선산 두고 내가 어딜 가? 그러시던 아버지가 8년 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오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딸 셋 내리 낳은 후 겨우겨우 낳은 아들 하나가 말썽이었거든요.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자 인물 좋은 집안 소리 듣게끔 뛰어나게 남자답게 잘 생겨졌지요. 제 동생이지만 저도 가끔은 놀라서 흠칫흠칫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동생 고2 때 아버지가 동생 머리를 빡빡 밀어서 방에 가두었습니다. 여식 머리 깎는 아버지는 봤어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 동생이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남자들 무리하고 어울려 다니는 걸 아버지가 현장에서 붙잡아 오신 거예요. 방에 가두어두면 뭐하나요? 어느 사이 도망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걸요. 아버지는 안 되시겠는지 집과 땅, 논, 과수원을 다 처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분하시면서 내도록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서울 대형 재래시장 한 귀퉁이에 반찬 가게를 권리금 주고 계약을 하시고 집도 허름한 동네에 신축 입주하는 빌라를 계약하시고 내려온 다음 날 우리 식구 다 같이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고향을 뜬 거지요. 시골 토박이들은 정말 서울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더군요. 저는 고향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2년 있어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다행하게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성형외과 앞에 공고가 붙은 거를 읽고는 바로 면접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면접이 통과되고 저는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는 환자가 곧 돈이라는 이야기가 고향에 있는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오시는 고객들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구조. 저는 입바른 말을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한데 덮어놓고 땡땡땡님 정말 피부 동안이시네요 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좀 양심에 찔렸습니다. 저는 코디들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했어요. 리셉션에서 전화 응대, 수납, 차팅, 원장님 파트별 어레인지 등을 했지요. 그뿐 아니라 다니면서 하는 초진 접수 및 응대, 사진 촬영, 마취크림 도포 등 환자를 직접 대하는 실무 업무를 하는 코디 일도 도왔습니다. 워낙에 부지런한 성격이고 먼저 병원에서 처음 취업했을 때도 이렇게 했더니 동료들도 좋아하고 대표 원장님 그리고 월급 원장님들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하나 부지런함으로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나이도 젊은데 뭐 나이 어린 제가 하는 게 좋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요. 어딜 가든 사람들 예쁨을 받는 건 아마도 이런 부지런함과 남에게 피해주는 일 안 하고 또 의리도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제 자신을 살짝 자랑해 봅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도 친구 비밀 같은 것 잘 지켜주어서 특히 안 좋은 약점 같은 것 잘 커버해 주어서 친구들이 모두 비밀 이야기나 고민 같은 건 제게 토로했지요. 희정이한테 말해봐. 희정이한테 이야기하면 속도 풀리고 무엇보다 비밀 새나갈 일이 없어. 걔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자물쇠야. 대표 원장님이 댁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 게 대표 원장님 어머님이 우리 병원 아래층에 있는 샵에 마사지랑 네일 관리 받으러 자주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병원 간호사들 간식을 사다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제게 상냥한 눈맞춤을 하시면서 병원 일 아주 성심성의껏 해준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김희정 선생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선배에게 대표 원장님 어머님은 참 베풀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도 크시고 매번 이렇게 간식 사다 주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빚 좋은 개설구지. 100원어치 사다 주고 1000원어치 뽑아먹는 게 그 집 스타일이야. 쉬는 시간에는 늘 따로 떨어져 혼자 책 읽는 걸로 휴식을 취하는 뭔가 사색적인 이 선배가 깔끔하게 정리하시더군요. 멍청한 노예들은 빵 몇 개에 배려해주는 줄 알고 더 빡세게 일하거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1인당 1200원짜리 빵 한두 개 먹고는 간식 후에 다들 열혈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병원 간호사 숫자하고 우리 병원 간호사 숫자 좀 비교해 볼래? 정말 그러고 보니
이 큰 병원에 간호사 내신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병원이 좋았습니다. 대표 원장님이 총각인데 감히 딴 마음 품지 못하지만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혼자 하는 상상이야. 내 머릿속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혼자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구름 위에 탄 것 같은 기분으로 더욱 출퇴근을 열심히 하면서 병원 일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느 날 원장님 어머님이 제게 카톡을 하신 거예요. 대표 원장님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으니 1시간 일찍 퇴근하고 1층 카페로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지난번에 선배가 귀뜸해준 간호사들 가끔 쉬는 날 집으로 불러들여 잡일 같은 거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부탁이라면 이미 기꺼이 해드리라 마음먹고 있었어요. 선배 이야기에 의하면 알바비는 두둑하게 주신다니까 그거라도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요. 우리 집은 당시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금에야 겨우 안정세지 8년 중 6년은 동생이 돈만 까먹었거든요. 동생이 남의 유부녀하고 끊임없이 사귀고 계속 그거 들통나고 그래서 손해배상해주고 하면서요. 우리 집은 처음 입주할 때 대출받고 입주했는데 그 돈도 다 못 갖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무조건 벌어야 했어요. 오죽하면 퇴근하고 집에서 목걸이 공예 가네 수공업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너무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겠냐 물으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조건은 지금 대표 원장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누워 계시기 시작한 게 2달인데 그거 뒷수발을 해줄 며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워낙에 바깥일 이것저것 모임도 있고 나 당겨야 속에 불이 안 붙는데 집에서 큰 원장님만 보살필 수 없지 않아? 그리고 남의 이목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재혼시키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 우리 아들이 집에서 자네 이야기를 워낙 자주 하고 우리 아들도 자네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지켜본 바로는 자네가 우리 집에 왠지 딱 어울릴 것 같아. 우리는 자네 같은 바지런하고 내부 살림 거뜬하게 해줄 똑부러지는 며느리가 필요해. 내 그 대가는 결혼 결정하는 순간부터 후하게 해줄 거야. 용돈부터 두둑히, 응? 대표 원장님이 결혼을 한 번 하셨다는 분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그 전 성형외과부터 쭉 같이 계셨던 선배한테 물어보니 첫 결혼은 미국에서 했다네요. 같은 유학생끼리 멋모르고 했는데 시어머님 자리가 워낙에 그지 같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1년도 안 되어 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 원장님 어머님이 보통은 넘는 성격인 것만 알고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원장님이 중풍이시냐고 슬쩍 물었더니 말마, 저 할맛이 목에는 주름이 짜글짜글한데 얼굴은 40대 후반 같은 저 할맛이 말이야. 세컨드야. 원장님 아버지가 땡땡 성형외과 대표 원장이시거든? 왜 알지? 형제끼리 하는 땡땡 성형외과. 청담동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성형외과.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영은 친형제 원장 셋이서 똑같은 지분으로 운영하거든? 근데 큰 원장님이 본처에게서 자식을 못 얻으니까 젊고 예쁜 사람으로 후처를 드렸어. 그게 저 할맛이지. 저 할맛이 배에서 남매가 나온 거야. 지금 이 병원 대표 원장님하고 시집간 누나가 하나 있어. 그런데 자식들은 후처 집에 두고 영감님은 본처 옆에서 살았어. 조강지처는 안 버린다 뭐 그런 거지. 근데 얼마 전에 본처가 돌아가셨거든. 그 장례식에는 나도 다녀왔어. 정말 성대하게 하대. 눈에 가시 같은 본처가 죽었으니 이제 저 할맛이만 살판 난 거야. 평생 노리던 본처 자리 꿰차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영감하고 같이 산 지 1달도 안 되어 영감이 중풍을 맞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제 어머님 뵙고 집에 돌아가 하던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우선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대표 원장님을 꿈에서나마 그리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제가 원장님을 안 좋아했다면 아마도 이 제의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원장님이 남자로 보이고 핑크빛 마음이 있으니 여자의 자존심으로 이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하룻밤을 더 생각한 후에 카톡으로 어머님께 이틀 전에 들은 이야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정중하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당장에 또 동생이 애 셋 있는 유부녀하고 바람질을 해서 그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1,5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겨서 지금 보험회사 특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연말 회식 때 우리는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대표 원장님은 제가 그런 제의를 받은 걸 모르시는 듯 했고 저도 또 한 번 지나간 일은 있는 스타일이라 깔끔하게 잊고 3차까지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겼지요. 사실 우리 성형외과라는 게 병원을 크게 벌여놓은 대표 원장님부터 월급 원장님, 간호사들 모두 스트레스 속에 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얼굴을 성형하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는 분들 못지않게 예민하고 그런 분들을 상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회식 때만 되면 부어라 마셔라가 되는 거지요. 다음날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숙취로 골이 너무 흔들려하며 깼는데 헉! 웬 모텔인 겁니다. 너무 놀라서 옆을 보니 대표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보아하니 일은 벌어진 모양이고 저는 우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 사람이 깰까봐 조심스레 일어나는데 원장님이 제 허리를 잡아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포옹과 뽀뽀를 해주면서 한다는 말이 남자가 말이야 같이 하루를 지내고 난 여자에게 이렇게 따뜻한 포옹과 따뜻한 키스를 연속으로 한다는 건 속궁합이 무지하게 잘 맞았다는 거거든. 우리는 그때부터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잠자리 파트너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만요. 저는 어쨌거나 원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더 발전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저를 단순히 잠자리 파트너로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최고의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한테가 아니라면 불가한 온갖 정성을 쏟으셨거든요. 말 한마디도 어찌나 따뜻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 어머님이 다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애가 자네 이야기를 하대. 앙큼하게 나한테는 그런 식의 카톡을 보내놓고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게야? 무슨 속셈이야? 나는 이미 우리 애 혼처 자리를 정해놓았어. 자네한테 말한 조건 그대로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아가씨가 생겼어. 피아노를 전공한 아가씨인데 우리 딸 고등학교 친구야. 그러니 우리 애랑 놀아난 거 싹 잊고 물러나. 당장 헤어지라고. 그러나 원장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몸 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남자는 몸 정이 든 여자하고는 쉽게 못 헤어진다고 하대요. 원장님은 저하고 정이 들 대로 들었고 또 저의 의리라고 해야 하나, 씩씩함이라고 해야 하나, 성실함이라고 해야 하나, 인간으로의 이런 매력에도 끌리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은 같은 조건이면 저하고 하겠다며 버티셨대요. 원장님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셔서 제게 조건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와 살 것이며 집에서 살림만 할 것이며 시아버지 수발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완성해 시아버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그 대가로 저희 친정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화장실만 못 가실 뿐 건강하시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걸요. 그러나 그때는 그걸 몰랐고 저도 이미 그때는 원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자라서 못 헤어지겠다고 울고 불고 시어머님께 매달릴 판에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시로 아래층에 불려내려가 요강을 비워야 하는 일과 시어머님과 신우에게 시달리는 것만 빼면요. 남편은 저를 배려해서 자기 친구들 모임에는 저를 안 데리고 갔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 모임은 우습지도 않게 모여서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면 했지 의사들이면 의사들이지 일상 대화도 영어로 할 거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빼면 남편하고 저는 일반 신혼부부와 같았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친정에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다른 사위들과 마찬가지로 잘해드렸고 말썽쟁이 처남에게도 다정했지요. 무엇보다 우리 남편이 큰 원장님 병원에 있는 간호사 한 분을 우리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둘이 완전히 첫눈에 반해 뜨거운 연애를 하느라 제 동생은 더 이상 허튼 짓 안 하게 되었고 남편이 소개해준 중소기업 자재부에 들어가 착실하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위를 더욱 하늘처럼 우러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모든 행복한 조건에도 저는 순간순간 울컥하고 이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은 괴로움 투성이인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시무와 신우 때문에요. 사람 마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더라고요. 자기 남편 화장실 뒷수발하기 미치게 싫어서 당장 누구라도 데려와 대타만 시킬 수 있다면 뭐든 다 해줄 것 같은 그 마음은 어딜 가고 저를 멸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다녀온 후 바로 시집에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앉은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란했던 일은 기제사였어요. 무슨 놈의 집이 기제사와 명절 제사까지 합쳐 24번인 거에 기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시어머니, 본가에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대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순전히 부처님을 자비를 받아서 잘 되는 거고 더해서 조상 제대로 못 모셔서 망하는 집구석은 봤어도 조상 잘 모셔 해되는 집도 못 봤으니 증조할아버지의 자손들 중 직계 자손 없어 제사상 못 받는 영신들까지 합쳐서 총 22번의 어른의 제사상을 돌봐드려 개원이로 이렇게 중형 병원으로까지 성장했다며 아버님과 그 형제분들은 그러니까 제 시아버님들은 본가의 형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고 합니다. 네가 해야 할 소임 중 가장 큰 거는 아버님 요강 봐드리는 거 그리고 기제사다. 살림이야 기본 옵션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난 그렇게 진부한 시모가 아니다. 다른 시모들이야 손자 하겠지만 자식이야 뭐 지금 이 시대에 워낙에 건강들도 좋고 100세 시대니까 게다가 네 나이가 이제 26이니까 창창하다. 천천히 가져도 되겠고. 그렇게 첫날 이야기 듣고 난 후 저의 24시간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아버님 요강 봐드리고 시아버님 씻겨드리고 식사 시중 들어야 하고 시아버님 시중은 하루에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꼭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게 제 할 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저귀를 차시면 제가 더 좋겠지만 뭉개진다고 그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하시니 그 옆에서 요강을 아버님 뒤에다가 대고 손으로 중심을 잡아드리고 있어야 했어요. 그 외에 시어머님과 남편 식사 준비하는 도우미 아주머니 옆에서 같이 준비하기, 남편 출근 준비 돕기 등등입니다. 뭐 이 정도야 예상했던 일이고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왔고 제가 워낙에 젊고 건강하고 부지런해서 별 탈 없이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시집살이가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는 제가 시집 오기 반년 전에 시집을 간 신우가 놀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신우도 몸이 편치 않으신 시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들었는데 그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사흘 정도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때 친정에 와서 마음껏 퍼지는데 정말 부럽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가, 나 화장하는 방 목욕탕에 가봐라. 거기 세면대에 담가둔 거 그것 좀 빨아라. 그거 명품 속옷이라 조물조물 손빨래 해야 된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집에 있는 시간의 반은 화장방에서 뽀얗게 화장하는 게 일이셔서 화장방이 안방보다 더 컸습니다. 물론 욕실도 딸려 있고요. 가봤더니 세면대에 담겨진 거는 생리가 묻은 팬티였어요. 붉은 물에 담겨진 팬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우 속옷이겠지요. 저런 걸 제게 빨라고 하다니 저는 시집와 석 달간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했던 제 모습을 벗고 어머님,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 저 친정에 있을 때도 제 친엄마인데도 저는 겉옷은 내놓아도 속옷은 제가 빨아 입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지간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남의 집으로 시집간 신우 속옷을요. 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시어머니 화를 내시기는커녕 가당치도 않다는 비웃음을 흘리시면서 너는 성도 다른 시아버지 거기도 보면서 그 뒷수발까지 하는 애가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러니? 나 참 우습지도 않네. 라고 하시는데 목에서 울음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아무리 제가 시아버지 요강수발을 들어도 시어머니 입에서 거기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얘가 누가 뭐라고 뭔 소리를 했다고 눈물을 보이고 그래? 얘, 또 그쳐. 남들이 보면 내가 너 호된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겠다. 그때 위층 시집 가기 전에
자기가 쓰던 방에서 해가 중천까지 뜨도록 자고 내려온 신우가 안방에서 어머님과 대화하는 걸 듣고는 올케씨, 정 더러우면 고무장갑 끼고 살살 빨면 됩니다 하면서 누구 약 올리듯 까르르륵 웃는 거예요. 때리는 시무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더니 저도 시집가서 병든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저래야 하나 싶더군요. 신우는 뭔가 느낌이 처음부터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왜 육식동물, 초식동물 같은 느낌으로 구분을 한다면 신우는